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12.6 사건이 난 지 3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정보부장이 손 총탄을 맞고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두 여인이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아. 두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신재순 그리고 김계원 당시 비서실장한테 물었더니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가 쏜 총탄을 가슴에 맞고 등 뒤로 관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두 여인이 손수건을 찾을 겨를도 없으니까 손으로 등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샘솟듯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재규는 권총 발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시 총을 빼앗아서 들어와서 차지철을 사살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머리에 제2탄을 쏘았습니다. 이게 이제 치명상이 된 것이죠. 어떻게 가슴에 총탄을 맞고 난 괜찮아라고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과 삶을 취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슴에 총을 맞고 난 괜찮아라고 할 수 있을까? 비명을 질러야 될 텐데. 또는 직감적으로, 즉흥적으로 도망가는 무슨 피신하는 몸짓이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두 차례의 총탄을 맞았느냐, 그리고 난 괜찮아라고 했느냐, 이게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아주 좋은 눈을 가진 최후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재순이란 여성이죠. 그 뒤에 지금 아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을 만났을 때 이 장면을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최후의 장면. 난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때의 상황을 물었더니 신재수 씨는 김재규가 쏜 총탄을 맞는 순간 뭣들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더니 총탄을 맞은 다음에는 스르르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신재순 씨의 표현이 절묘했습니다. 대통령의 모습은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하였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쳤다든지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빨리 이 아수라장을 피하라는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대통령이니까 우리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첫 총탄을 맞고 두 번째 머리에 총탄을 맞을 때까지 그 시간이 아마 1분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김재규가 바깥으로 나가서 박선호의 권총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차지철을 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박 대통령의 머리에 치명적 일격을 가할 때까지가 약 1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신재순 씨입니다. 이때 김재규와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김재규의 눈이 짐승의 눈 같았다. 살기등등했으니까 같았다. 그 눈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도망쳤다고 합니다. 실내 화장실로 도망쳤다고. 그래서 실내 화장실에서 문을 단단히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총성이 오가는 것을 듣고 조용해졌을 때 나왔다고 합니다. 이 1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제1탄을 가슴에 맞고 제2탄을 맞을 때의 1분 동안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식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마지막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면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은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합니다. 주마등처럼. 저는 그 1분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도 그 62년의 생애의 중요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40을 넘어서 임신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박정희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간장을 먹고 쓰러지기도 하고 높은 데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박정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안해서 이 박정희 소년을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 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위대한, 훌륭한, 전형적인 조선의 어머니의 작품입니다. 아버지는 좀 한량기가 있어가지고 좀 집안 경영에는 무관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 부인 다음에 동거를 했던 이혈란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 성격은 약간 날카로웠다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여성으로서, 남자 대 여자로서는 이혈란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한 2년 남짓 동거하다가 박정희 소령이 남노당에 관련한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할 때 좀 틀어졌다가 수사에 협조한 덕분에 살아나왔지만은 이혈란이라는 이분이 막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소령이 당시는 이제 군에서 파면된 상태였는데 정보국에서 문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불우할 때였습니다. 6.25 직전이죠. 그때 이혈란이라는 여자분이 가출을 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헤어져 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가장 어려울 때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막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유경수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겠죠. 1950년에 부산에서 선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경수 여사는 남편이 될 사람을 마주보지는 못하고 이제 숨어서 보았다고 합니다. 이 구두끈을 푸는 모습, 뒷모습이 참 든든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당시의 계급이 소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뒷모습, 군복 입은 뒷모습, 그러면서 유경수 여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앞모습은 숨길 수가 있지만은 뒷모습은 감출 수 없잖아요. 뒷모습이 근사한 사람. 이 뒷모습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죠. 박정희의 마지막 모습은 영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총탄을 맞고 만약 실내 화장실로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괜찮아. 그래서 이분은 난 괜찮아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이 난 괜찮아라는 이 말은 사실은 박정희 세대의 말입니다. 저도 난 괜찮아라는 말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삼촌, 선배 되시는 분들, 주로 1910년대, 20년대생 이분들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난 괜찮아 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국 근대화에 참여하였던 개발연대의 상징적인 말입니다. 난 괜찮아. 참을 수 없는 굶주림, 모욕, 온갖 인간적 비극을 당하고도 의연히 버티면서 난 괜찮아.
너희들은 잘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게 뒷말이죠. 난 괜찮아. 그러니 너희들이 잘 되어야 한다. 난 괜찮으니까 희생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배우고 잘 먹고 해서 이 굴욕과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떳떳한 인간이 되어라. 또는 당당한 나라가 되어라. 비극은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된다. 우리가 흘린 피땀 눈물이 다음 세대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우리는 희생당하는 세대다. 이런 모든 염원들이 난 괜찮아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난 괜찮아라는 말을 후대 세대의 유언으로 넘겼는데 문제는 난 괜찮아 세대의 치명적 실수가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아들, 딸, 조카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잘 먹고 잘 살면서 불평불만만 하는 이런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살찐 돼지 같다더니 괴물 같다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런 표현은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고마움을 모르는 것은 확실합니다. 난 괜찮아라 하면서 희생하는데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고마움을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세대가 등장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도 그들의 지지로 지금 정권을 잡고 이승만, 박정희 지우기에 열심입니다. 배은망덕입니다. 난 괜찮아 세대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배은망덕 세대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상징적인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38주기를 그 따님이 뇌물죄를 덮어쓰고 지금 감옥에서 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박정희의 난 괜찮아 정신이 이 배은망덕 세대를 헬조선 세대를 거치면서 다음에 어떤 말로 다시 부활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